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Intercambio de conocimientos y iniciativas de col para ambos países. 현지에서 신뢰를 함께 쌓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분 교수, 민원정 전 칠레 카톨릭대 교수, 홍성우 대외경제연구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순방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거쳐서 다시 한국까지 거의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았는데 자, 7박 11일입니다. 좀 우리 팀장님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대장정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우 길고 또 먼 일정이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중남미는 사실은 가기에도 굉장히 멀고 그다음에 시차도 거의 정반대여서 매우 쉽지 않은 일정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은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뭐 수출 다변화라든지 핵심 파트너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를 또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순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남미까지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통상 환경에서 연결성이 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확보하는 순방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순방이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협력 채널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향후에 꾸준히 추진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총평을 좀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민정훈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신 예. 거에다 좀 더 덧붙여 보면요. 이번 순방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외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협력을 네.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상이 그 중남미에 가실 때 물론 이제 그 연료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네. 서셔야 되는데 예.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통해서 가시죠. 하는데 이제 미국을 어쨌든 이번에 통해서 가실 때 들르셨는데 우리 정상이 그 워싱턴이나 뉴욕을 들르시지 않고 예. 샌프란시스코로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의 카운터파트, 뭐 예.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다른 이제 정치인을 만나지 않고 경제 CEO들만 만나고 간 건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경제 외교에 있어서 이번 순방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좀 부각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외교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는 AI,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순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가지고 9,500억 달러의 한미 간의 협력.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설계 기술, 거기에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조 기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탐내는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피지컬 AI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협력을 한 거고 그것을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남미에서 가서 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광물 안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아니겠어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들려서 AI 측면에서 설계와 제조 측면을 만들었다면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은 광물, 그렇죠. 원자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메리카들에게서 완성하는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로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그 출범을 해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 이제 그 중요한 안보 이익을 확보한 것과 더불어서 G7, G20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는 그런 행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이 순방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번이 그러한 외교 지표 확대하는 데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는 중남미까지 날아가신 거잖아요. 미국부터 샌프란시스코부터 중남미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 외교 지표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마지막 방점 중남미 같이 찍은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평가 주셨는데 우리 칠레 이제 오래 계셨는데 남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네. 정치, 경제, 외교적인 의미 이외에도 이 ABC 국가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렇죠. 네. 예. 물론 이제 이 ABC 국가의 의미가 좀 더 확장되고는 있지만 저는 신뢰와 인적 네트워크에도 의미를 두었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집단 이민이 실현된 곳이고 맞아요. 그래서 예. 교민의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가를 동포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심어주신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하고 또 지금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도 만만치 않게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 차원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세 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7박 11일간의 순방 대장정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은 황금시대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This is an extraordinary time. This is really, truly the golden ages for Korea. pretty much every part of the AI ecosystem. AI 시대는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의 힘만으로는 열어갈 수 없습니다. To build up Korea as an AI, as one of the centers of AI.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을 주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There really would not have been what we have, this incredible AI revolution, without Korea.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로 한 AI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빅테크 수장들 다 왔습니다. 자, 입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AI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 AI 동맹의 중심에 또 선두에 서겠다는 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지난달에 이제 지난달 29일 6월이니까 네. 이제는 지지난달에 됐겠죠. 지지난달에 됐습니다. 6월 달. 예. 네. 우리 정부가 3대 AI 메가 프로젝트를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이 3대 품목에 있어서 3대 분야에 있어서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러한 추사표를 내걸었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보가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주요 그 기업 CEO들과 더불어서 글로벌 AI,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 모여가지고 한미가 어떻게 미래 AI 시대의 협력을 증대해서 표준 원칙 기준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선언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이 구군을 건 출사표를 내걸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3대 AI 메가 프로젝트에 건 그러한 어떤 그 그렇죠. 예산 자체가 우리의 GDP의 2배가 넘어갈 정도로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첨단 기술 분야의 어떤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정말로 구분을 건 추사표를 내건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의 대한민국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황금 시대 말씀하셨는데 이번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도 이 숫자가 놀랍습니다. 9,5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데요. 네, 일단 액수 네. 자체도 매우 크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협력으로 잘 구체화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수요를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AI 공급망
한국이 주요 어떤 기지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의 중심 어떤 국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산업들의 파급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된 투자라든지 관련 이제 뭐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산업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데이터 센터 등등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정말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전 세계가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민원정 교수님, 네. 칠레나 남미에서도 AI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까? 네. 특히 칠레는 현재 남미에서 AI 분야를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2021년에 국가 AI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 또 국립인공지능센터도 마련했고 또 몇몇 대학에 AI 관련 석박사 과정이 생겨서 인력 양성에도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여러 국가와 함께 AI 거버넌스나 또 윤리 강령을 마련하는 회의를 있기도 하고 또 이 ABC 국가들이 중남미의 문화 강국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함께 활용하고 또 개발할 수 있을까, 또 문화산업 컨텐츠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미도 A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군요. 자,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 375조. 어마어마합니다. 2년 우리 예산에 해당하는 돈들인데 이번 회박을 넘어서 우리 기업들이 AI 또 메모리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성과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AI 그 선언을 한 것을 보면 이제 그 AI 그 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업이 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그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상께서 나서서 이제 글로벌 그 빅테크 CEO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준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가 보증해 준다. 그렇죠. 기업들 활동하시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그 역량을 믿고서 협력을 증대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MOU를 많이 맺어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 차원에서 약속한 부분을 실무 차원에서 담당 부처에서 하나하나 기업들과 협업을 증대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중장기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기업들, 미국 IT 산업의 요람, 샌프란시스코에서 1박 2일의 짧은 시간을 그렇지만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m ready. Mr. President,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burger? 기억이 안 납니다. I cannot remember. Exactly. 전순왕 대표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식구라고 부르는데 밥을 같이 먹는 사이로 표현합니다. 식구. To family. 패밀리. Family. We are family. 우리는 식구다. 한국식으로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주세요. Okay. 우리는 식구다. 식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깐부에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 아까 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카운터파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정상들을 만나지 않고 CEO들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매우 이례적이고 또 첫 번째 이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술이라든지 공급망 이런 차원에서 경제 안보와 또 국가 안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기업들의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이재명 정부는 뭐 실용 외교
뭐 국민이 체감하는 어떤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걸면서 경제적 이익을 뭔가 외교를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과 어떤 형태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의 형태들이 좀 신선해 보이고 또 네. 실용적인 어떤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격이 없어요. 식구다 이런 말 하면서 밥식자, 입구자 우리나라 말들이잖아요. 네. 그게 영어로 뭐 표현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대통령 순방 이러면 예컨대 정치인들 보고 뭐 행정국 사람들 보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지금 교수님, 민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놀랍게도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기업 대표들을 만났거든요. 이게 앞으로 정상회계 형태가 좀 바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다양화된다고 예. 보는 게 보다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교안보, 전통안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인들,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는 게 그렇죠. 전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변하는 것을 보면 홍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경제안보, 공공안 확보 이것이 미래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버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대통령의 정상 외교도 그런 부분, 경제 외교, 경제안보, 공공안 확보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좀 격의 없이 이제 그 빅테크 CEO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격의 없이 허심탄회 없이 얘기를 하면서 협력을 증대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바뀐 거죠. 예, 그 어디를 가도 예. 그 다양한 플랫폼,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공개하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깐부 회동을 한다든지 뭔가 그 서로의 어떤 신뢰를 증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트렌드들을 반영한 것도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어때요? 이게 진짜로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기업 활동에도 팀장님 영향이 좋게 미치는 건가요? 뭐 이런 회동은 한 국가의 예. 정상과 이러한 회동 같은 경우에 정부의 또 의지를 또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런 관계에서 또 협력을 용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교수님께서 아까 해주셨다시피 네. 국가가 이런 것을 보증하겠다라는 또 상징성 있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친밀한 모습 남미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다정한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는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룰라 대통령 보니까 절친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친밀한 모습인데 브라질 문화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친밀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편입니까, 브라질에서? 네, 보통 중남미는 친밀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춤추고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외교적인 자리는 외교적인 자리고 자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뭐 남녀간에도 뭐 볼키스로 인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따뜻한 문화가 바탕에 있고 네. 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공통점도 있죠. 있지만 예. 그러나 어떤 정상 간의 친밀한 모습이 외교적인 신뢰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프로다운 외교의 면모를 볼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밀레이나 예. 칠레의 카스트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지만 그렇죠. 그러나 변함없이 또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용주의 비즈니스 외교 차원에서 전문적인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 좀 편안한 분위기로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 외교도 결국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국립외교원에서도 이제 후보생들이라든지 교육생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아이 컨택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 결국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하나하나의 제스처라든지 표정이 상당히 카운터파트로 하여금 마음을 얼마나 열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외교의 경험이 없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상회담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근데 뭐 외교 경험 많이 하고 대통령이 된 경우는 적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봤을 때 그런 그 의구심이 전혀 그러니까 완전 무색할 정도로 잘하시잖아요. 잘하신다. 아무래도 네. 수십 년간의 이제 그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런 정치를 하시면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 외교를 할 때 보면 서슴없이 다가가서 활짝 웃으세요. 웃어요. 네, 맞아요. 웃고 이제 그 스킨십을 가볍게 하시는데 이러면서 하고. 정상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벽 같은 걸 무너뜨리면서 싹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득이 되는 스타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만난 정상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정상들도 그 허물을 벗고 이제 친하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시는데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러면 상당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럼 굉장히 노련한 그런 정치인의 면모, 그다음에 어떤 그런 세련된 외교 스타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 말씀처럼 절친끼리 만나서 또 일명 경제 한라인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또 브라질 부통령이 이렇게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확실히 손잡겠다 양국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은 일입니다. 네. 일단 해석을 해보자면 양국 협력이 서로에게 중요하기도 하고 상호 호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시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교역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하고 또 중요한 첨단 산업의 매우 중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브라질 역시 지금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매우 큰 통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어떤 파트너를, 교역 파트너를 또 찾아야 됐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이제 조기 탈산업화라고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네. 브라질은 사실 그 속도가 매우 빨라서 제조업의 역량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호혜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브라질이 사실 EU 메르코스루 협정도 무역 협정을 이제 체결을 하고 발효가 됐고 일본과도 지금 메르코스루 일본 간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을 공식화한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점은 상당히 양국 정부에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룰라 대통령과는 이미 5번째 만남입니다. 처음 만난 칠레,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3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첫 글자를 따면 ABC가 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반기는 인파들도 많이 보이고 남미하면 K-팝 열풍 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반기는 이유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K-팝. 한국 대통령 K-팝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중남미에 33개국이 넘는 예. 나라가 있는데 중남미가 한국을 어떻게 궁금해요. 생각하는가라고 예. 쉽게 말하긴 힘들지만 예. 제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20년 전에 처음 칠레에 갔을 때는 네. 한국을 설명해야 했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아. 대통령을 반기는 것이 대통령 개인을 반긴다기보다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또 호감과 궁금증과 관심이 이번 계기로 표현되었다 생각합니다. 또 10월에 BTS가 칠레 공연을 하죠. BTS요. 네, 그리고 이 빠트로나토라고 하는 한인촌에 있는 산티아고에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예. 구역에 원래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거리 이름이 레publica de Corea 한국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거리 이름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이 K-팝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과장이겠지만 네.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자, 이재명 대통령 다른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아요. 취임 이후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빠른 시기에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중남미를 찾았는데 먼저 교수님부터 중남미를 이 시점에 찾은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장 큰 정책 명분은 지난 2월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공식 추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국빈 방문을 할 명분이 생긴 것도 있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기 중립 실용 외교, 그걸 통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작년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를 유럽에 갔다 오셨고, 그다음에 한 베트남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남아공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외교 지평을 넓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다면 또 중동 순방도 하셨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를 가신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될 큰 대륙적인 꼭지는 그러면 중남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또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 이제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방문업체에서 중앙아시아 또 순방을 가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그러한 행보를 체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중남미가 순서가 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가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히토류, 리튬 이런 강물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아는 사람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핵심 강물 협력 내용들을 이제 맺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히토류, 리튬 이런 거? 일단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광물들, 우리가 흔히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첨단 산업들, 반도체, 전기차 이런 데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로 원료로 쓰이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로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이고 이러한 것들이 배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를 또 만들어서 대규모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네요. 그렇죠. 리튬이. 매우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전기차 여러 가지 방산 관련된 첨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전자 기기 부품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또 원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광물 관련된 MOU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상 간의 대화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한국에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아르헨티나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나가 있어서 이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공동 탐사라든지 그다음에 채굴을 해서 핵심 소재로 만들기 전에 재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중남미 내에서 또 향후에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분야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남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일단 잠재력이 매우 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송배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된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히토류 리튬 그다음에 넘어서서 핵심 광물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MOU 대화들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점도 말씀 주셨고 또 광물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민 교수님 과거 칠레 계실 때 우리나라 그 한국 기업이 이렇게 광물, 자원 관련 산업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뭐 광물이나 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구리 확보, 자원 개발 이런 데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떤 핵심 광물의 전략적인 가치가 훨씬 커졌죠. 그렇죠. 예, 또 당시에는 FTA 체결 발효 이후에 자동차, 전자제품, 소비재 교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공급망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협력의 내용도 당연히 달라졌고 단순히 자원을 수입하고 소비재를 수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갈까가 중요해졌죠. 요즘에 이제 그 칠레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 기억에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늘 문화 차이로 인해서 진척이 되지 않다가 요즘 들어 급속도로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그만큼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칠레하고 우리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고 이번 계기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아르헨티나 원유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팀장님, 그럼 당장 이게 우리 원유 수입 같은 길이 좀 열리는 겁니까? 호르무즈 좀 어려운데. 일단은 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서 아르헨티나로부터 원유 수입을 올해 88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아르헨티나산 원유가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거고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제 셰일가스 뭐 이런 유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원유의 수출이 사실 최근 들어서 증가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를 이제 한국에서 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얼마나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해 올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도 아마 일정 이제 원유가 한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은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핏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향후에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그 원유의 수입량을 지금으로서 어느 정도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르헨티나로부터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경제 협력의 어떤 물꼬를 어느 정도는 좀 틀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공급망 다변화 된다면 뭐 아직 대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절실히 좀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유의 에너지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래서 그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정부가 이제 다변화 측면에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미국이나 캐나다,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을 통해 가지고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다변화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그런 원유의 비중을 50% 중반까지 떨어뜨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 근데 특히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평양 쪽으로 하면 되나요? 물론 수송 단가는 좀 더 들 수 있겠습니다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도 우리의 대한민국 근처의 지정학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진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유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공, 정제 시설과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중동뿐만 아니라 이런 공급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중동에서 오는 원유 자체를 갖다 다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변화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그리고 이 미주 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는 원유나 에너지의 수송로가 더 발전
발전되고 한다면 양이 늘어난다면 단가가 싸질 수 있거든요. 더 싸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또 요 문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ABC, 남미 네. 3국 뭔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K-팝은 뭐 알겠습니다. 네. 다른 문화 산업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노릴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아, 그러네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스페인어를 스페인어 쓰죠. 쓰잖아요. 또 똑같은 스페인어를 써도 칠레,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가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아. 우리나라 지금 사투리. 네, 뭐 고향의 말투가 네. 이렇게 나오듯이 네. 그리고 브라질은 일단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아. 자체적인 콘텐츠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는 곳이고 칠레는 해외 콘텐츠 수용도가 높고 디지털 소비가 활발한 곳이고 전통적으로 뭐 미국 대중문화, 일본 대중문화, 해외 대중문화 수용이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곳입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문화적 자부심이 강해서 콘텐츠 작품성과 서사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K-팝의 인기만 이야기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웹툰의 인기가 가장 높은 곳 우리 중에 웹툰이요? 네. 우리 웹툰? 네, 웹툰 소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미 시장입니다. 네. 이게 통하나 봐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시장이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IP 경쟁력이 저는 충분히 남미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웹툰까지 본다면 네. 우리 K 문화 중에 뭐 드라마나 연결이 이런 것들도 되죠. 다 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네. 남미 사람들이 우리랑 정서가 비슷한 그런 측면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 더 끌리는 것도 저는 아, 있다고 오히려? 봅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네. 드라마를 보는 층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남성성에 대한 인터뷰, K-팝의 꽃미남과 중남미의 마초 남성성이 다른데 정반대 아닌가요? 네, 왜 좋아할까 하면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미에서는 꾸미는 남자는 조금 오해를 받기도 쉬운데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남자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특별한 성향이 아니어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3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남미 순방에서 총 13개 MOU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자원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 우리 홍 팀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브라질에서 체결을 했던 엠브라에르, 그 아. 민간 항공기 제조 기업하고 예. 우리나라 카이 간의 항공 우주 분야에서 MOU를 좀 꼽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런 정상 순방이 사실은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MOU이기도 합니다. 그 브라질 산업 내에서 항공기 부품 관련된 제조업 역량은 사실 매우 뛰어난 편이고요. 예. 이러한 것들은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때 그런 품목에서 항공기 부품을 제외할 정도로 미국도 브라질의 어떤 항공기 제조업에 있어서의 의존도가 좀 높다는 것을 봤을 때 네. 브라질의 항공기 부품, 항공기 관련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좀 있고 한국도 장기적으로 보면 민항기 제조라든지 항공기 부품 관련된 것들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상호 호혜적인 MOU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 협력이 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민정 교수님도 좀 MOU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항공과 더불어서 방산도 의미가 있지 않나 방산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K 방산이 갖고 있는 가성비, 예. 그다음에 납기를 잘 맞추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면 그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요. 벌써 전쟁이 여러 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러한 안보 불안감이 중남미도 예외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 C390 수송기에 이제 그 우리가 들여오고 예.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국산 부품들이 많이 이제 그 사용되는 이러한 서로 협업을 하는 그러한 결과도 맺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랑하는 자주포라든지 K9 자주포 그렇습니다. 맞죠? 예. 네. 그 K2 전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칠레라든지 브라질 모두 이제 그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 특히 이러한 방산 분야 같은 경우도 AI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증을 서서 진행을 하는 국가 프로젝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번에 물꼬를 터준 것이 어떤 에너지나 광물, 원자재 안보 더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까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첫 남미 순방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서 오래 묵혀둔 약속들도 다시 꺼냈는데요. KTV